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50대 여성입니다. 다른 분들의 사연을 재밌게 또 슬프게 보다가 용기 내어서 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가 한 5년 동안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었는데 정말 단 한순간의 사건으로 이 묵은 원망과 슬픔들이 싹 사라졌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22. 참 예쁘고 꽃다운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상대는 저희 오빠의 중마고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오빠와 엄청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고 물론 저랑도 친했습니다. 골목에 돗자리 깔아놓고 나뭇잎이랑 돌멩이 가지고 소꿉놀이 하며 여보 여보 하고 놀았는데 진짜로 여보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사람이 참 성격이 무난해서 좋았습니다. 쉽게 흥분하지도 않고 주책맞게 여기저기에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지도 않고 방정맞게 깔깔거리며 쏘다니지도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들어도 그저 끄덕이고 재밌는 일이 있어도 조용히 미소 짓고 말수도 적어서 참 좋았습니다. 제가 완전 반대거든요. 성격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고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달려들고 자주 울기도 하는 푼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주변 사람들이 많이 놀랐습니다. 둘이 성격이 맞냐고요. 그런데 이래봬도 남편이 저 좋다고 졸졸 쫓아다녀서 결혼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리저리 날뛰는 저를 묵묵히 기다려주고 아껴주는 남편과 저는 참 찰떡궁합이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은 참 단란하고 행복했습니다. 둘 다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집이 부자도 아니니까 진짜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콩나물 300원어치 사면서 100원 깎아달라고 하고 혼자 있을 때는 보일러도 안 틀고 옷 껴입어가면서 아끼고 또 아끼면서 살았습니다. 그래도 그게 또 추억이고 행복이더라고요. 집이 좁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붙어 있게 되고 남편 성격이 순하니까 딱히 싸울 일도 없고 또 사람이 까다롭지도 않거든요.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신혼 때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들 맛이 정말 말도 안 되게 이상했는데 군말 없이 그걸 다 먹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짜면 짠 대로,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덜 익으면 덜 익은 대로 먹는 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한테 항상 고마움을 느끼면서 살았죠. 가끔 친정엄마한테 가서 찌개 끓이는 법이랑 겉절이 담그는 법도 배워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둘이 오순도순 잘 살다가 23세 아이를 낳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이 펑펑 오는 날이었는데 남편이랑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손 꼭 붙잡고 눈길을 헤쳐서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요즘같이 핸드폰으로 택시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저희한테 자동차가 있던 것도 아니었거든요. 평소 걸음으로 병원까지 20분도 안 걸렸는데 30분을 넘게 낑낑대며 병원까지 걸어갔습니다. 제가 골반이 작다고 나타가 안 되면 수술해야 할 수도 있다는 말에 무서워서 남편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것도 잠시. 남편은 나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혼자 눈물 줄줄 흘리면서 진통을 느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아기가 크지 않아서 수술 없이 낳을 수 있었고 눈처럼 하얗고 천사 같은 딸아이를 제 품에 안게 되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만 해도 제가 엄마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안 났거든요. 뱃속에 있는 아기를 미친 듯이 사랑한다거나 아이를 위해 태교를 엄청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요. 나는 아무래도 엄마가 될 자격이 없나 걱정했는데 이게 웬걸요. 낳아보니까 없는 줄 알았던 모성애가 막 나오더라고요. 아기 생각만 해도 가슴이 저릿저릿하면서 간지럽기도 하고 보고만 있어도 눈물이 날 만큼 예뻐 죽겠는 심정이었습니다. 어떻게 내 뱃속에서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게 나왔나 싶어 참 소중히도 아이를 다뤘습니다.
이리저리 날뛰던 감정도 아이를 낳으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저답지 않게 성격도 차분해지고 마음씨도 예쁘게 먹으려고 노력했고 주변 사람들도 한 번 더 챙기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예쁘다 보니까 좀 힘들긴 해도 아이를 한 명 더 낳고 싶었습니다. 형제가 있는 게 딸아이한테도 좋을 것 같고 그래도 둘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쩐 일인지 아이가 잘 생기지 않았습니다. 1년이 되도록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봤는데 병원에서도 원인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있는 딸아이나 잘 키우라는 게 아닐까 싶어서 남편하고 둘째 생각은 접고 하나라도 잘 키우자고 생각했습니다. 외동으로 자라는 딸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참 많이도 신경을 써줬습니다. 때로는 친구가 되어서 같이 놀아주었습니다. 소꿉놀이도 하고 종이접기도 하고 그림도 같이 그리면서 같이 웃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웃음이 많은 사람인 줄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아이랑 있는 내내 웃음이 끊이질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딸바보라고들 하죠. 남편이 딱 그 바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물론 좋은 의미로요. 우리 딸이 복덩이인지 딸아이 태어나고 남편 일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딸아이 3살 때 방 2개가 딸린 빌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끼면서 산 보람이 있다 싶었죠. 그러다가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면서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몸이 좀 근질거리더라고요. 제가 정말 활발한 사람이었거든요. 결혼 전에는 하루도 집에 있던 적이 없었습니다. 나가서 일을 하던지 친구를 만나던지 하면서 한시도 집에 가만히 붙어 있지를 못했죠. 결혼하고서 집에 있을 때도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다못해 청소라도 해야지 좀 살 것 같더라고요. 만삭 때까지 매일 방을 쓸고 닦고 손빨래를 해댔으면 말 다 한 거죠 뭐. 아이 낳고서는 엉덩이 붙일 시간이 없으니까 더욱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이 돌보랴 살림하랴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팔자에 없는 휴식이 주어졌는데 그 시간들이 너무 지루하더라고요. 나가서 식당 설거지라도 해볼까 했는데 아이 유치원 가 있는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이 딱히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동네 엄마한테 집에서 하는 부업거리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었고 그때부터 집에서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학용품 같은 거 조립하고 포장하는 거였는데 재밌기도 했고 할만했습니다. 부피가 크지 않아서 짐도 안 되고 집에서 하기 딱이더라고요. 하다 보니 욕심이 생겨서 빠릿빠릿하게 일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치 식비 정도는 벌게 되었습니다. 아이만 키우다 보니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기도 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속상하기도 했는데 저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다른 엄마들이 좋다고 하던 전집도 드릴 수 있고 장난감도 사줄 수 있어서 좋은 부모가 된 것 같다는 생각에 참 뿌듯했습니다. 남편도 집에서 돈을 버는 직에 고마움을 느꼈고 회사 쉬는 날엔 제 옆에서 꼼지락거리면서 같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만 살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은 계속 더 나아질 거고 더 좋은 집에 갈 거고 돈도 더 많이 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인생이었습니다. 여보, 나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 병원? 갑자기? 왜? 어디 아파? 이 두통이 너무 심하네. 제가 말했죠. 저희 남편 되게 무던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아픈 것도 잘 느끼지 못하고 조금 아픈 건 꾹꾹 참는 사람입니다.
1년에 한 번 감기 걸릴까 말까 한 사람인데 감기 걸려도 병원에 안 가고 어쩌다 손가락이 베어서 피가 나도 눈 하나 깜짝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두통이 심해서 병원에 간다고 하니 이거 보통 아픈 게 아니구나 생각했습니다. 걱정이 되어서 따라 나서려고 했는데 남편이 그냥 아이랑 집에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때 딸아이가 7살이었는데 하필 그날 감기 기운이 좀 있었습니다. 밖에 데리고 나가면 심해질 것 같아서 알겠다고 하고 혼자 남편을 보냈죠. 그런데 나간 지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집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병원에서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좀 나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의 목소리가 좋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딸을 안고 불이 나게 나가서 남편을 만나니 동네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답니다. 그때부터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남편은 별일 아닐 거라며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많이 떨고 있다는 것을요. 저희 3사람은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무슨 MRI를 찍고 CT를 찍고 또 뭘 찍고 몇 시간 동안 사진 찍고 기다리고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해서 잠시 응급실 밖에 있는 화장실을 갔습니다. 화장실에서 나가려는 그때 의사 선생님이 저희 남편의 보호자를 찾았습니다. 저는 얼른 의사 선생님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러니 목소리를 낮추면서 차분하게 저한테 말을 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뇌종양으로 보인답니다. 바로 입원을 하자는 겁니다. 그때부터 머리가 어지러워졌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남편은 곧바로 입원을 했고 그날 밤 6인병실 구석에서 남편과 부둥켜 안고 펑펑 눈물을 쏟았습니다. 남편의 병명은 뇌종양이 맞았습니다. 부종도 심하고 종양 크기가 커서 수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갑자기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지 머릿속이 어지러웠습니다. 그동안 모아두었던 있는 돈 없는 돈을 털어서 수술비를 마련했습니다. 남편이 보험이 하나 있긴 했는데 뇌 관련해서 보장이 잘 안 된다나 뭐라나 아마 보험비가 나와도 소액일 거라고 그러더군요. 우선 돈이 문제랴 사람부터 살리는 게 우선이다 싶었습니다. 친정엄마랑 시어머니가 돌아가며 저희 집에 와주신 덕에 아이를 맡길 수 있어서 저는 남편 간호에 힘을 썼습니다. 입원한 지 2주 정도 지나고서야 남편은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으니 회복이 잘 될 거라고 희망을 가져보자는 의사 선생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수술실에 남편을 보내고 긴 수술을 기다리며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모릅니다. 수술이 끝난 남편은 곧장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지만 회복이 잘 되길 지켜봐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식 없는 남편을 뒤로 한 채 집에서 울며 잠들고 매일 면회 시간마다 남편을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을 있던 남편은 드디어 일반 병실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선망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왜 여기에 가둬뒀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저보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하며 엉엉 울지를 않나.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때가 가장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딸아이를 보고도 소리를 치길래 딸을 병원에 못 오게 했습니다. 간호사들하고 붙잡고 어르고 달래가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선망 증세는 천천히 좋아졌습니다. 점점 원래의 남편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한 달간 병원에서 시간을 더 보낸 뒤에야 퇴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곱이 넘겼으니
이제 다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픈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일터에 나갔습니다. 늦은 점심부터 밤 늦게까지 동네 고깃집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했습니다. 남편이 회사에서 버는 돈보다는 훨씬 못 벌었지만 그래도 이게 어디인가 싶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4달을 일을 했는데 남편에게 이상 증세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종 두통이 있다고는 했습니다. 수술 후유증인가 보다 생각했죠. 그런데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가스불 올려놓은 걸 까먹질 않나, 아이 데리러 갈 시간을 까먹어서 유치원에서 전화가 오질 않나,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진료를 보는 날이 되었고 참 허망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종양이 재발을 했답니다. 젊으면 세포들이 활발해서 재발이 쉽다고 하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지 않나요? 수술한 지 6개월도 안 되어서 남편의 기억력은 빠르게 안 좋아졌고 결국 다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소변 가리는 것도 잘 못하고 가끔은 저도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남편 간호를 하던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남편이 내 곁을 떠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곧 현실이 되어서 다가왔습니다. 머리를 부여잡고 매일같이 뇌와 싸우던 남편은 결국 눈을 감았습니다. 떠나는 날까지도 저를 못 알아보고 엉엉 울더니 마지막까지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딸아이와 둘만 남겨진 저는 제대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죽고 시어머니는 쓰러지셔서 입원까지 하게 되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그때까지도 일을 하셨는데 저희 집을 오가면서 저와 딸아이를 챙겨주셨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멍하니 있는 저를 보고 매일 우셨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정신 차리고 살아야지.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야. 딸아이는 저의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을 참 많이 닮은 딸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딸이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아빠 많이 보고 싶지? 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뭐라고 딸 부둥켜 안고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때부터 딸을 위해서라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보고 넘어가지 않는 밥을 억지로 삼켜보고 정리되지 않은 집을 정리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미처 다하지 못한 부업거리가 눈에 들어왔고 다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겐 바쁜 엄마가 된다는 게 참 미안했지만 먹고 살려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모아둔 돈은 다 쓴 지 오래였고 여기저기서 빌린 돈도 많았습니다. 아침 일찍 아이를 학교에 보냈습니다. 맨날 아이는 1등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아이를 보내고 반찬 가게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식당 일을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반찬 가게에서 아침에 열심히 일하고 점심때쯤 일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 있는 밥집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후 내내 바쁜 가게였거든요. 쉴 새 없이 몰아치는 손님들에게 국수를 내어주며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저녁 7시가 되면 퇴근을 했습니다. 그럼 불이 나게 집에 달려가서 우리 딸을 만났습니다. 야무지게 혼자 학교 다녀와서 친구들하고 놀이터도 가서 놀고 집에서 혼자 숙제하고 있는 딸을 보면 다 빠졌던 힘도 다시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찌나 기특한지 얼른 밥상 차려서 딸아이랑 밥 먹으며 그날 있었던 일을 나눴습니다. 딸아이는 제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아마 남편이 그렇게 된 와중에 딸까지 없었다면 저는 못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저의 자랑이자 제 목숨같이 귀한 우리 딸이었습니다. 딸아이 초등학교 다니는 3년 동안 그렇게 남의 가게에서 일을 돕다가
저희 시부모님이 연탄 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주버님들 통해서 시부모님께서 모아두셨던 재산의 일부를 제가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시장 안에 반찬 가게를 하나 차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양념게장을 참 잘 만들거든요. 제가 좋아하기도 해서 신혼 때 남편한테 자주 해줬었는데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반찬이기도 했습니다. 딸아이도 7살 때부터 게장 해줬었는데 엄청 잘 먹었고요. 계속 다른 식당에서 일하면서 나중에 게장 팔면 참 좋겠다 생각했는데 그 꿈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양념게장에 다른 무침 반찬 몇 개 더해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있던 시장에 게장하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장사가 꽤 잘 되었죠. 처음에는 혼자 버벅거리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일하다가 나중에는 사람까지 써서 장사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우리 딸 예쁜 옷도 사 입히고 그렇게 다니고 싶다고 하던 미술 학원도 보내주고 중학교 올라갈 때 예쁜 교복도 사서 입혔습니다. 딸아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은 뭐든 하게 해주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인데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딸아이 때문에 새벽부터 정성스럽게 만든 게장을 다 쏟아 엎어버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 가장 화가 많이 난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때는 우리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얼마나 야무지고 기특한지 사춘기인데도 엄마인 저한테 뽀뽀도 하고 애교도 많고 그러면서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아빠가 없어서 나쁜 길로 빠지면 어쩌나 친구들 사이에서 따돌림 당하면 어쩌나 걱정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더라고요. 워낙 성격이 좋아서 교우 관계도 좋다고 담임 선생님께서도 말하셨습니다. 신경을 많이 못 써줘서 항상 미안했는데 엄마 없이도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에 대견한 것도 잠시. 어느 날 저녁 장사 마무리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가게로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입학할 때 일부러 기죽지 말라고 백화점 가서 사준 교복이 엉망이 되어서 왔더라고요. 마이는 찢어지고 온통 흙투성이에 머리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 그뿐이게요. 얼굴도 엉망이었습니다. 볼에 사탕 10개는 문 것처럼 부어있고 이마에 상처도 나있고 눈에는 핏줄이 터져 있었습니다.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누가 이랬냐고 소리쳤죠. 그러니까 딸이 엉엉 울더라고요. 다른 반 여자애들이 몰려와서 딸을 괴롭혔답니다. 그 여자애들 중에 한 여자애가 좋아하는 선배가 저희 딸을 좋아한다나 뭐라나 하는 그런 가짜는 이유 때문에요. 시덥잖은 말들을 하길래 무시를 했는데 걔네들이 갑자기 저희 애를 툭툭 건드리면서 아빠도 없는 애가 왜 까부냐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너네 엄마 시장에서 일하지 않냐면서 저까지 흉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저희 딸이 너무 화가 나서 그 애들이랑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여자애들이 무려 4명이 있었대요. 4명을 무슨 수로 이겨요. 딸아이 말로는 자기도 좀 때렸다고 하는데 맞은 게 더 많지 때린 게 더 많겠어요. 저는 바로 다음 날 가게 문도 닫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교감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랑 때린 애들까지 다 모였습니다. 걔네 부모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냥 못 넘어간다고 집단으로 한 명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은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냈습니다. 선생님들이 죄송하다며 괴롭힌 애들 부모 불러서 얘기를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교내 봉사를 시키던 사회봉사를 보내던 잘못한 것에 대한 벌받게 해달라고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까 그 애들이 평소에 학교에서도 저희 딸을 못살게 굴었더라고요. 교과서 훔쳐갔다가 걸린 적도 있고 필기구 쓰레기통에 버리고 아무튼 정말 악질인 애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저희 가게에 의문의 여자가 찾아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삿대질을 하더니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다가오더군요. 저희 딸 이름을 말하면서요. 딱 알겠더라고요. 저희 딸 괴롭힌 애들 부모 중 하나구나. 제 예상이 정확했습니다. 자기 딸이 얼마나 착한 애인데 그런 애를 어떻게 봉사를 시키냐고, 얼마나 귀하게 키운 딸인데 그러냐고 따지더라고요. 참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상대할 가치가 없어서 코웃음치고 돌아서려는데 저를 잡아 세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보고 딸 교육을 어떻게 시켰냐고 하는 겁니다. 어쨌길래 애들이 따르는 그 선배가 저희 딸한테 정신을 못 차리냐고요. 얼마나 애를 해프게 키웠냐고요. 저희 딸, 그 선배라는 애랑 알지도 못하는 사이랍니다. 말 한번 해본 적 없는데 그 남자애가 혼자 좋아하는 거랍니다. 나 참, 그때 눈이 확 돌아버리더라고요. 눈앞에 다라이에 게장 한가득 만들어둔 게 보이길래 그냥 냅다 들어서 그 여자한테 쏟아버렸습니다. 어디 감히 입을 놀려? 어디 가서 그딴 식으로 말하고 다니기만 해봐. 다음엔 네가 아니라 네 집구석에 게장을 발라버릴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게장 범벅이 된 여자가 기겁을 하고 도망을 갔습니다. 참 다시 생각해도 속이 끓네요. 결국 저희 딸을 괴롭힌 아이들은 교내 봉사 처분을 받았고, 제가 그 엄마한테 한 행동이 소문이 난 건지 걔네들도 다시는 저희 딸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만큼이나 억척스럽게, 참 고집스럽게 딸아이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귀하게 키운 우리 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좋은 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게다가 거기서 과대표도 하고 학생회장까지 했습니다. 어찌 그리고 예쁘게 잘 크는지 나중에 시집 간다는 생각만 해도 속상할 지경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곧바로 회사 취직까지 했는데 어릴 때부터 미술을 참 잘하고 좋아하더니 디자인 팀으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팀에 들어가자마자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까지 잘 해내더라고요. 어딜 가나 딸아이는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몇 년 다니다가 딸이 남자친구를 소개해주고 싶다고 데리고 왔습니다. 사실 그 전부터 남자친구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고 있었습니다. 출근 준비하는 시간이 평소보다 더 길어졌을 쯤부터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를 막상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괜히 긴장이 되더라고요. 사실 딸아이가 남자친구를 사귀는 걸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누구를 만났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적어도 제가 본 것은 그 친구가 처음이었는데 연애도 많이 안 해본 우리 딸이 남자를 잘 봤을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또 아이가 어릴 때 남편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딸한테 아빠는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이성이자 본보기라고 하던데 남자의 본보기가 되어줄 만한 아빠가 없어서 이상한 놈한테 넘어간 거면 어떡하나 조마조마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딸아이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티는 안 내고 한번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떨리는 마음으로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세상에 남편하고 참 많이 닮아서 보자마자 깜짝 놀랐습니다. 겉모습도 닮았는데 목소리도 비슷하고 웃는 모습도 비슷했습니다. 시장에서 혼자 장사한 세월이 몇 년인데 그 정도 살면 첫눈에 사람 보는 눈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딱 봐도 참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습니다. 미래에 대한 목표도 있고 욕심도 있어서 더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성격도 무난하니 저희 남편과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딸아이의 남자친구를 만나고 집에 와서 긴장했던 마음이 확 풀렸습니다. 참 다행이다.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진지했고 곧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를 해오더니 이듬해 봄에 식을 올렸습니다. 딸 시집 보내는 날 상상만 해봤지 막상 보내는 날 되니까 더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디 팔려가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울었나 모릅니다. 그간 고생한 세월들도 막 떠오르고 앞으로 우리 딸이랑 우리 사이가 헤쳐나가야 할 세상도 걱정이 되어서 울었나 봅니다. 그래도 누구보다 씩씩하게 식을 올리는 두 사람을 보며 분명 나보다 훨씬 잘 살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에 딸이랑 사이가 제 생일이라고 밥을 사준다고 식당으로 불러냈습니다. 오랜만에 셋이서 오순도순 밥을 먹는데 딸이 봉투를 내밀더라고요. 용돈이라도 담았나 싶어서 봉투를 열어봤는데 글쎄 애기 초음파 사진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딸이 수줍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엄마, 저 임신했어요. 10주 되었대요. 너무 놀라서 눈물까지 글썽이며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딸이 엄마가 되다니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대견하기도 하고 뭔가 아쉽기도 하고 엄마 마음이라는 게 다 그런가 봅니다. 그리고 다음해 늦봄에 딸은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닌가 봅니다. 어쩜 손주가 그렇게 예쁜지 하루 종일 보고 있어도 계속 보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신생아가 이렇게 작았었나 싶고 꽃순내도 너무 좋고 앵앵거리면서 울어도 그저 귀엽기만 했습니다. 딸 집이랑 저희 집이랑 가까워서 제가 자주 딸 집에 갔거든요. 가서 손주도 봐주고 반찬도 해주고 그랬습니다. 손주는 너무 예쁘고 너무 귀여운데 저희 딸한테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유독 아이 돌보는 걸 힘들어 하더라고요. 원래 빠릿빠릿하고 부지런한 아이인데 이상하게 아이 낳고 나서부터는 피곤하다는 말도 자주 하고 힘들어했습니다. 어지럼증도 많이 느꼈고요. 아무리 아이 낳고 몸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걱정되는 마음에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했습니다. 한 1년을 그냥 그렇게 살다가 결국 딸아이도 이상하다고 느꼈는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이 의심된다고 하더군요. 저 그 말 듣고 다리에 힘이 풀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암이라뇨. 저희 딸이 암이라니. 남편 뇌종양 소식 들었을 때만큼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이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딸아이가 너무 많이 우니까 달래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갑상선암은 수술도 금방 한다고 하더라고. 수술하고 나서 일상생활 회복도 빠르게 할 수 있고 너무 걱정하지 마. 다 잘 될 거야. 그날 이후 딸아이는 병원을 오가면서 검사를 더 받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도 스스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래, 갑상선암인 게 어디냐. 다른 암이었으면 더 심각한 건데 그만한 게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있었습니다. CT를 찍어서 봤는데 뼈 전이가 의심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몇 번을 지옥을 오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딸은 매일같이 눈물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이러다 자기 아들 두고 먼저 죽으면 어떡하냐는 말을 하길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무서웠습니다. 딸아이는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최대한 마음 편히 먹으라고 그래야 수술이 잘 된다고 말은 했지만 저도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손주랑 사돈댁에 맡겨놓고 사이랑 둘이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신이라는 신은 다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어찌나 기도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한 덕분인지 수술은 잘 되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전이된 암세포들을 없애야 하는 큰 산을 넘겨야 했습니다. 사실 수술보다도 그 이후에 딸이 더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진통제를 달고 살고 일상생활도 힘들어하고
호르몬 때문에 변하는 겉모습과 기분에도 힘들어했습니다. 전이가 빠른 암세포들과 싸우고 싸우다가 결국 딸아이는 끝없는 고통에서 벗어나 눈을 감았습니다. 고작 결혼한 지 3년 만에 손주가 두 돌이 되었을 때 짧은 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인생 덧없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에 이어 자식까지 그렇게 되니까 내가 뭐 하려고 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만큼이나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위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내내 울기만 하더니 장례 끝낸 후에도 한동안 일도 안 하고 정신도 못 차리고 살았습니다. 마치 남편을 먼저 보내고 피폐한 삶을 살았던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걱정이 되어서 매일 사위를 찾아갔습니다. 밥을 차려줘도 먹지를 않고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게 그러셨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사위한테 말했습니다. 자식이 있는데 산 사람은 살아야지. 준우 보고서라도 살아야지. 그래도 그 말이 좀 효과가 있었는지 사위는 점차 슬픔을 견디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손 놓고 있던 일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사위가 작은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워낙에 그쪽으로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이였는데 상품 제작해서 소소하게 팔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을 오래 비워두었었는데 다시 나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사위가 다시 정상적으로 일을 다니게 되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손주 돌보는 일은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제가 데리고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의 하루 종일 손주랑 저랑 함께 했거든요. 우리 사이 참 괜찮은 사람인 거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고 아직 나이도 젊은데 아내도 없이 혼자 아이 키우면서 세월을 다 보내기엔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이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제 도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사이한테 진지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준우는 내가 키울 테니까 새 출발하게. 자네 좋은 사람인 건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평생 우리 딸 그리워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도 잘 알고. 세상에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좋은 사람 만나 새 출발해. 정말 큰 결심을 하고 뱉은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말을 듣고 사이 성격에 거절할 거라고 생각도 했고요. 거절해도 어떻게든 밀어붙여야겠다고 마음 단단히 먹었습니다. 그런데 사위의 반응은 전혀 예상 밖의 반응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우리 딸을 얼마나 사랑했고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알기에 사위가 당연히 제 제안을 거절할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생각해보겠다고는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더 씨름할 것도 없이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솔직히 서운한 감정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자식인데 그렇게 고민도 없이 결정을 내릴 줄은 몰랐습니다. 약간 허무한 감정도 들었죠. 저는 손주의 짐을 다 챙겨서 저희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손주 주소지도 저희 집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손주가 저희 집에 들어와 살게 된 그날부터 사이는 연락 한 통이 없었습니다. 처음엔 서운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다가 나중엔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전화를 했는데 잘 지내고 있다는 무뚝뚝한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정말 잘 살고 있는 건가 싶어서 하루는 손주랑 같이 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하면서 사위는 말도 없이 이사를 간 것이었습니다. 아예 우리랑 연락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그때부터는 전화도 안 했습니다. 제가 안 하니 먼저 전화가 오는 일도 없었고요. 그래,
애매하게 연락하고 사느니 그냥 안 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 생각 안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냥 우리 딸이 남기고 간 귀한 자식 하나 키운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솔직히 나이 이만큼 먹고 혼자 손주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장사도 해야 했고 손주도 돌봐야 했으니까요. 제가 다른 가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잠깐이라도 애 맡길 사람이 없어서 정말 한시도 손주랑 떨어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요즘 엄마들처럼 잘 놀아주지도 못하고 아는 것도 없어서 진짜 투박하게 손주를 키웠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손주는 참 밝고 예쁘게 커주었습니다. 키우면서 우리 딸 키웠을 때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남편이랑 정말 재밌게 딸아이를 키웠었는데 이제는 손주를 키우고 있다는 게 좀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세월이 야속하다 생각도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 딸은 이만큼 어렸을 때 부모가 다 있어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는데 손주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서 어쩌나 걱정도 했습니다. 보고 있으면 괜히 딱하기도 하고 마음이 찡하기도 했습니다. 그럴수록 제가 했던 건 장사 열심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사 열심히 해서 우리 손주 태권도 학원도 보내주고 어린이집 엄마들이 좋다고 하는 책도 사주고 장난감도 양껏 사주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손주를 키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어느덧 어린이집 졸업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7살 끝 무렵 12월에 초등학교 오라는 입학 통지서가 왔습니다. 우리 손주가 드디어 초등학교에 가는구나 싶어서 기특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그랬던 것처럼 부모 없다고 놀림받지는 않을지, 시장에서 일하는 할머니 때문에 놀림받지는 않을지 내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손주가 어린이집 방학을 해서 하루 종일 저랑 시장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밥도 먹고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혼자 요요도 하고 놀고 그랬습니다. 허리 숙여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남자 구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펴보는데 멀끔한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저희 가게 앞에 서 있더라고요. 허리를 완전히 펴서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저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네가 여긴 어떻게... 저희 가게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우리 사위였습니다. 순간 잘못 봤나 싶어서 한참을 뚫어져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보고 또 봐도 사위가 맞았습니다. 새 출발하라고 보내주고 연락도 없던 사위가 5년 만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5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여기는 왜 왔나? 혹시 이제 와서 우리 손주를 데리러 온 건 아닌가 싶어서 덜컥 걱정도 되었습니다. 5년 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하고 귀하게 키웠는데 이제와 손주 데려간다고 하면 어쩌나 싶었습니다. 제가 사위를 알아보자 사위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습니다. 무슨 일이 생긴 건가 걱정도 되었습니다. 손주는 아빠를 못 알아보는지 갸우뚱하더라고요. 하기사 너무 어릴 때 헤어졌으니 그럴 만도 했습니다. 저는 가게 안으로 사위를 데리고 왔습니다. 사위는 의자에 앉자마자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죄송하다는 말만 계속했습니다. 너무 서럽게 울어서 저도 사위 따라 눈물이 줄줄 났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지 새까맣던 머리에 흰머리가 희끗희끗 보였습니다. 사위가 눈물을 닦는데 손에 반지가 끼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딸이랑 결혼할 때 맞췄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감도 안 잡혔습니다. 사위는 한참 그렇게 울더니 5년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가 새 출발하라고 하기 며칠 전에 중국에서 협업 제안이 들어왔답니다. 중국에 있는 큰 회사였는데 같이 일을 해보자고 했답니다. 대신 중국에 가서 중국 시장에서 상품을 제작하고 판매해야 하는 일이었죠. 사이는 생각해보겠다고 했답니다. 너무 좋은 기회라서 거절은 못하겠었대요. 그런데 중국에 가게 되면 아이는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컸답니다. 안 그래도 회사 다니는 동안 저한테 맡기는 게 여간 마음이 불편했던 게 아니었다더라고요. 하루 이틀 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년은 있어야 했는데 그걸 이해해달라고 저한테 부탁하기엔 너무 염치 없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민하던 그때 제가 새 출발하라고 얘기를 한 거였죠. 어떤 게 가장 좋은 선택일까 고민이 많이 되었답니다. 그런데 사이가 저한테 한 번도 생활고를 겪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럭저럭 잘 모아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딸아이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딸 그렇게 되고 사이가 잠시 일 쉬는 동안 심하게 마이너스가 되었었나 봐요. 일을 계속하고는 있었지만 마이너스가 메어지는 속도가 더뎠나 봅니다. 사이는 길게 고민할 게 없었답니다. 빨리 성공을 해서 아이와 저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했답니다. 생활고를 계속 달고 살면서도 저한테도 짐이 되고 싶지 않았다더군요. 언제 다시 올 줄 모르는 기회였기에 그 기회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사위는 그렇게 저희를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살던 집까지 비우고 중국으로 간 사위는 5년 동안 중국에서 쉴 새 없이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일하면서 단 한순간도 어머님이랑 준호 잊은 적 없어요. 떠난 그 사람도요. 우리 가족 잘 될 생각만 하면서 일했습니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이렇게 착한 사이 속도 모르고 비정하다 생각한 제가 너무 한심했습니다.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잊지 않아줘서 고맙다고 한참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이후 사이는 중국에 다시 오래 나갈 일이 없을 것 같다며 한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같이 출장 나갔던 동료와 함께해서 사무실을 새로 얻고 직원들도 새로이 뽑았습니다. 중국 사업은 계속 중국 회사랑 소통하고 이어가면서 한국으로 발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사이는 한국에서 살 집을 새로 구했습니다. 저랑 손주랑 같이 살자고 하더군요.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사이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정말 새 출발해도 된다고요. 그냥 우리 잊지만 말고 살으라고. 좋은 사람 만나 새롭게 살아도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가 그러더군요. 자기 인생의 여자는 저희 딸밖에 없다고요. 그리고 혼자인 저를 꼭 모시고 살 거랍니다. 외롭지 않게 평생 모실 거라는 약속까지 하더군요.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어떻게 더 밀어붙이겠어요. 5년의 시간을 얼마나 외로이 보냈을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다시 가족을 꾸렸습니다. 사위와 손주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사위는 이제 고생 그만하라며 시장 일도 그만하라고 했지만 제가 좋아서 하는 일이고 평생 쉬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갑자기 그만둘 수 있겠어요. 힘 닿는 데까지는 해보려고 아직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엔 그만해야지, 딱 올해까지만 해야지 하면서도 그게 잘 안 되네요. 우리 손주는 처음엔 자기 아빠를 어색해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저씨를 대하듯이 낯을 많이 가리고 불편해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손주 아기였을 때 사진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사이가 손주 안고 있는 사진들 많이 보여줬는데도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이가 참 많이 노력했습니다. 쉬는 날에 손주랑 둘이 시간도 많이 보내고 대화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놀아주었습니다.
확실히 남자애라 그런지 활동적으로 놀아주니까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동안 나이 먹은 저는 그렇게 해주지를 못해서 안쓰러웠는데 이제 아빠 만나서 남자애답게 노니까 참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많은 시간을 나눈 뒤 손주는 이내 마음을 열었습니다. 어느새 아빠 퇴근했다 하면 신나게 뛰어가고 주말엔 아빠한테 놀아달라고 달라붙어 있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참 예쁘고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 자리에 우리 딸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도 가끔 들기도 했고요. 우리 가족은 함께 또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우리 손주가 벌써 고등학생이 되었지 뭡니까? 엄청 작고 마냥 귀엽기만 하던 우리 손주였는데 어느새 저보다 훨씬 커서 머리 2개는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수염도 나고 다리털도 나고 아주 남자가 다 되었습니다. 다 커서 제 시장에서 마감할 때 와서 돕기도 하고 제 영양제도 챙겨주고 그럽니다. 주말에는 아침에 먼저 일어나서 짜파게티도 끓여주곤 하는데 맛도 좋습니다. 자기 아빠 닮아 지금까지 아주 멋지게 컸고 앞으로도 잘 자라서 훌륭한 어른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이는 한국에서도 잘 자리 잡아서 사업을 잘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직원이 30명이 넘는 회사 대표가 되었죠. 예전보다 일을 덜하게 되어서 시간이 많이 있다는데 뭘 해야 할지를 모르겠답니다. 나가서 좀 놀으라니까 그것도 놀아본 놈이 노는 거라고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대요. 취미생활이라도 좀 배워보라니까 요즘엔 손주방에서 혼자 게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자들은 나이 먹고도 다 똑같은가 봐요. 뭔 총을 쏘는 건지 뭔지 아는 게임이 재밌다면서 컴퓨터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냅니다. 나가서 취미생활도 하고 그러다가 좋은 여자 만나면 좀 좋으련만 아무래도 이번 생에 사이 재혼은 글러먹은 것 같습니다. 지나고 보니 예전에 있었던 일들이 그냥 다 추억으로만 남습니다. 그땐 힘들어 죽을 것 같더니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나 봅니다. 참 살기 좋다가도 또 몇 년 사이에 죽을 것 같다가 또 행복하다가 또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나는 게 인생인가 보다 싶기도 하고요. 돌이키면 아쉬운 날도 많고 후회되는 날도 많은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때의 제가 한 최선이겠죠. 다시 되돌릴 수도 없는 노릇 남은 생에 충실하렵니다. 먼저 하늘로 간 우리 남편이랑 우리 딸이 언제나 지켜보고 도와주고 있다는 생각하니 참 든든합니다. 얼른 보고 싶지만 그래도 오래오래 살려고요. 우리 손주가 결혼해서 저한테 증손주 안겨주는 날까지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남편이랑 딸 만나러 가겠습니다.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모두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세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